안녕하세요. 숙명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의 윤슬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는 ADHD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선별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혹시나 그런 ADHD와 같은 소견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짧은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ADHD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어떤 질의응답의 형식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DHD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현재 ADHD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많은 유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ADHD의 유전율은 0.75에서 0.91%, 0.91 정도의 유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유전율은 ADHD의 비율이 환경적이라는 것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ADHD는 다른 요인들인 어떤 조산이라든지 어떤 빈혈이라든지 천식 등으로 인한 어떤 약물 치료 또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 ADHD의 유전 이외에 어떤 이외의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HD의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산모의 흡연, 또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또 빈혈, 태아의 두니전치, 태반 감염, 난산, 조산, 소두증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들일 경우에도 조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아이의 소두증, 난시, 시각운동, 소근육운동, 대근육운동이 결핍됐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정의 심리학적인 문제 또한 ADHD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와이에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 갈등이 많은 가족의 아동에게서 ADHD의 발생 위험이 200에서 400% 높은 것들로 나타난 것들로 인해서 볼 때 가정의 어떤 심리학적인 문제가 ADHD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만족스럽지 못한 가족 생활이 다른 의학적인 문제보다도 중요한 ADHD 위험의 요인으로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유전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내가 ADHD이면 내 자녀도 ADHD가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실 그럼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동기 때 ADHD를 지녔던 아버지의 자녀 중에서 3분의 1 가량의 자녀들이 ADHD의 성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어머니의 비율은 훨씬 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가끔 ADHD를 지닌 엄마의 가족 중에서 남자 아이에게 ADHD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좀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ADHD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증상은 거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ADHD의 어떤 핵심 증상, 산만함이라든지 충동적이라든지 그리고 과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꼭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들 역시 그 유전자를 아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럼 내가 ADHD이면 내 자녀도 ADHD가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ADHD 성인과 통제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 볼 때 ADHD 부모의 43%가 ADHD 진단 기준을 충족시켰던 반면에 ADHD가 없는 일반 부모 자녀들인 통제 집단의 2% 아이들만이 ADHD 진단 기준을 충족시킨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가족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아이의 어떤 심각도라든지 어떤 ADHD의 유형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ADHD의 성향을 또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각도나 유형을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아이가 원래 ADHD였는지 아니면 후천적인 거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ADHD가 유전적 장애라는 범위에서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들은 사실 출생 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ADHD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증상을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약간 감지되는 약간 주의력 결핍의 문제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조금 산만한 편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조금 좀 주의 집중하는 거에 잘 안 돼. 오랫동안 집중하는 게 힘들어. 이런 식으로 가볍게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아이들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징후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장애의 주요 요인이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이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는 환경에서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 닥치면 그런 것들이 ADHD적인 성향의 모습이 또 과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경미한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환경에 따라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조산 아이가 ADHD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조산으로 약 좀 1.5kg 정도로 태어난 아동이 ADHD가 되는 빈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동과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동이 7세가 되었을 때 비교한 결과 조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약 20% 정도의 아동이 ADHD를 지녔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동들은 약 10% 정도의 수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출생 시에 어떤 전두엽과 어떤 기저핵을 연결하는 어떤 전두엽 선조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상될 위험이 커서 ADHD의 발생 위험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산으로 태어난 아동들은 약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뇌의 어느 부분이 ADHD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우리가 아까 앞서 조산 아이들은 어떤 뇌가 잘 미성숙하게 발달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의 어느 부분이 ADHD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ADHD 아동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전두엽, 또 선조체, 특히 그 안에 있는 미상해, 전두엽 선조체라고 불리는 이들 구조 간의 연결 부분이 주요 역할을 하는 것들로 자주 언급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각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뇌는 크게 어떤 네 가지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두정엽, 또 축두엽, 후두엽과 같은 네 가지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볼 텐데 우리는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본다라기보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들은 집행 기능을 통제하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시작하고 시작한 것들을 지속하고 바꾸고 충동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좀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인 거죠. 또한 전두엽과 감정 센터들이 자리 잡고 있는 특히 대뇌 변형계 사이의 연결이 악화되면 행동이 불안전해져서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위에서 오는 감정과 욕구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된 정보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게 한 뒤에 처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머리의 전두엽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좌측 전두엽은 언어와 관련된 집행 기능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고요. 우측 전두엽 같은 경우는 공간 기능, 집행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또 두정엽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의 공간 기술을 통제하고
축두엽은 언어 이해와 기억하는 것들을 통제합니다. 또 후두엽은 시각 부분을 통제를 하고요. 또 선조체라는 것들은 뇌 안에 수많은 심층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특히 그중에 미상핵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개인들은 도파민 속에서 도파민 많이 들어봤죠? 선조체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선조체의 몇 가지 구조들은 운동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체의 이 부분이 도파민의 낮은 순위로 있다면 떨리거나 느린 동작 등 파킨슨병과 같은 운동 장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선조체 부분들은 또 틱장애와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선조체는 전두엽과 선조체 부분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뇌 세포들은 이러한 구조를 연결하고 그 연결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세포 간에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뇌에 보면 소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소뇌는 특히 후뇌 부분에 해당하고 운동 조정 능력을 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과하게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주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언어, 주의 집중뿐만 아니라 운동 계획과 같은 인지 기능에도 주의 역할을 하는 것들로 밝혀졌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다시 그림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다시 복습하는 차원으로 보자면 두정엽 있죠. 두정엽의 여러 가지 감각, 통증, 온도, 계산, 또 이미지,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후두엽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처리하고, 축두엽은 말과 글을 이해하고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전두엽에서는 운동 기능, 계획, 판단, 말하기, 쓰기 이런 활동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전두엽과 이렇게 소뇌 그리고 미상핵을 포함한 선조체 여기 보시면 소뇌와 전두엽의 경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전두엽 선조체의 경로로서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뇌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번째로는 ADHD는 몇 살에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모든 연령에서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4세 이전에는 그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4세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도 꽤나 산만하게 돌아다니거든요.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고 ADHD의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4세 이전에는 구분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ADHD 아이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기에 많이 진단돼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학교 선생님의 보고에 의해서 또는 유치원 선생님이 보고에 의해서 검사를 받게 되거나 또 이런 식으로 주변인의 관찰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진단되기도 합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 ADHD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되어서 ADHD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이겠죠. 자, 8번째로 ADHD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문제로는 어떤 반항적인 행동, 불안, 우울 또는 학습 장애와 같은 문제들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HD를 가진 아이들 중 반 이상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만성적이고 심각하면 반사회성 장애로까지 불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어떤 이런 정서 장애도 ADHD와 자주 동반하는데 ADHD의 13에서 50% 사이에서 동반된다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사실 50%, 13에서 50%까지면 한 절반 정도, 많으면 절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서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꽤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정서 장애만 발생을 하거나 ADHD로 인해서 정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의 부주의가 사실 ADHD 때문인지 또 정서 장애 때문인지 혹은 둘 다 때문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사실 불안과 우울이 부주의함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아주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이러면 음식도 입에 안 먹게 되고 혹은 막 계속 불안해서 막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겠고 막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고 막 돌아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걸로 인해서 그런 산만함 역시 또는 부주의함 역시 이렇게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주의함이 이것들이 단지 ADHD 때문인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정서 장애가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 영향을 받는 것인지 밝혀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ADHD로 진단받은 아동 3명 중에 1명은 어떤 학습 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학습 장애는 언어, 청각, 또 시공간, 지각 과정에서의 같은 영역에서의 결손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째로는 그럼 ADHD는 나이가 들면 없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ADHD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자료들을 보면 아동의 한 50에서 70% 정도가 청소년기에 ADHD의 몇 가지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 50%는 성인기에도 ADHD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기의 증상으로는 뭐 경제적인 금전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시간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어떤 전체적인 스케줄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사회적인 관계 맺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거나 네, 이런 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넘어가시는지 혹시 이렇게 감이 잡히시나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거.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생활에서 어떤 서류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잦은 이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성인기 ADHD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ADHD의 증상들이 청소년기에는 줄어들게 되고요. 이 모습들이 계속 가는 것들은 아니고 성인기에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모습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여기 증상의 유형이 좀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ADHD를 가진 성인들이 신체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어떤 들썩임과 반대되는 어렸을 때 ADHD 아이들은 막 들썩이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과 이렇게 반대되는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긴 하지만 어떤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것 들썩이고 충동적이고 막 이런 행동은 조금 사라지지만 이런 관리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삶의 관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이점으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뇌의 성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성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 보이는 그 ADHD의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계속 가지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유치원 때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였던 이렇게 과하게 행동하고 막 산만하고 이랬던 모습들이 청소년기에 가서는 그렇게 과하게 산만하게 행동하지는 않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지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뭐 물건을 자주 까먹게 된다든지 아니면 숙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다든지 맨날 약속 시간에 늦는다든지 이런 식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뇌의 성숙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이 바뀌어가고 또 그거에 따라서 증상이 점차 감소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 보면 또 ADHD로 진단을 받을 수 있거나 받진 않았지만 ADHD 또는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많이 있겠죠. 또 데니 글로버라든지 빌 코스비, 톰 크루즈, 짐 캐리, 로빈 윌리엄스 등과 같은 사람들은 ADHD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많이 묘사되어 왔습니다. 또 월트 디즈니나 말콤 포브스와 같이 성공한 기업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ADHD를 보다 긍정적으로 그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한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산만한 건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이 장점으로 봤을 때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을 잘하는 거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ADHD의 특징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번째로 주의 집중에 문제가 있거나 과잉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ADHD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ADHD에서 보여지는 것과 유사한 행동들에는 다른 실질적인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언어장애 있는 아이들은 주의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마치 생소한 외국 단어를 듣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사가 말하는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산만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네, 생소한 곳에 가서 생소한 단어를 들으면 그 생소한 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이렇게 30분, 40분 동안 집중해서 이렇게 있을 사람은 많지 않겠죠. 또 두 번째로는 의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아이들이 지휘 집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에 호르몬에 따라 과잉 행동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수면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경우에 피곤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예, 아까도 살펴보았죠. 불안이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행동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산만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약물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테오필린과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또 간질 치료제는 주의 집중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ADHD 아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ADHD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들을 가져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ADHD 아이들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